안녕하세요. 참, 제가 이런 글을 쓰게 될 줄은 가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동네에서 작은 개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소에는 글을 쓰면서 시간을 보내고 바쁘지 않으면 아침에는 요가 강사로 활동하죠. 그리 큰 돈을 벌진 못해요. 요가 강사도 시간 강사이고 카페도 동네의 아주 작은 골목에 있는 거라서 한 달에 100만 원 벌기도 힘들거든요. 반면 저희 동서 부부는 어마어마한 부자랍니다. 아주버님이 원래 청담동에서 유명한 헤어 디자이너였어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아주버님이 전직 해병대였습니다. 해병대에서 10년 정도 길게 근무를 하셨어요. 직업 군인인 거죠. 거기서 병사들 머리 깎아주면서 미용의 맛을 알게 된 거고, 중간에 제대해서 본격적으로 미용 일을 배우신 거였죠. 아주버님이 어릴 때 시댁이 엄청 가난했대요. 그래서 대학을 가지 못하고 바로 직업군인의 길로 들어서게 된 거고요. 아버님은 항상 그게 마음에 걸렸다고 합니다. 아버님이 건설 사업을 크게 하다가 외환위기 이후로 휘청이면서 거의 10년 동안 빚만 갚으면서 살았대요. 우리 아빠도 참 힘들게 살았지. 형이 아빠 대신해서 가장 노릇한다고 포기한 것도 참 많아. 우리 형이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맨날 전교 1등하고 선생님들이 우리 형만 보면 무조건 서울대 갈 아이라고 치켜 세워줬는데 돈이 없어서 대학도 못 가고 바로 군대 갔으니까. 저희 남편과 아주버님은 사이가 무척이나 좋았어요. 보통 다른 형제들은 사이가 안 좋은 경우가 많았는데 말이죠. 사실 아주버님께서는 한 번의 아픔이 있으셨습니다. 이혼을 하셨거든요. 이혼한 것도 정말 기상천외한 사연이었어요. 혼전 임신으로 결혼하게 된 거였거든요. 우리 형이 갑자기 집에 와서 무릎을 꿇더라고. 아이를 가져서 이 아이를 책임져야 할 것 같다고, 아버지 죄송하다고 하면서. 그때 우리 집 발칵 뒤집혔지. 형이 여자를 임신시킬 줄은 몰랐으니까. 남편은 그날을 회상하면서 눈물에 잠긴 듯한 눈망울을 보였어요. 형이 그렇게 우는 건 처음 봤어. 부모님을 실망시켰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심했나 봐. 우리 아빠야 뭐 늘 형에게 미안해하고 마음에 빚을 진 것 같았기에 형의 결정을 응원해주고 며느리를 반갑게 맞이했지만 엄만 아니었거든. 시어머님은 노발대발하셨대요. 그 여자가 임신한 아이가 정말로 너의 아이가 맞냐고. 우리 아들은 여자들 임신시키고 그럴 아이가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고. 동네 창피해서 안 되겠다고 하면서 버럭버럭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지금에야 연예인들이 하도 혼전 임신을 많이 해서 결혼 전에 임신은 거의 뭐 선물처럼 받아들이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혼전 임신해서 결혼하면 주변에서 보는 눈이 엄청 안 좋았어요. 애초에 남의 시선 신경을 많이 쓰고 계모임 등 사람 만나는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시어머님은 그 상황이 믿겨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초반에 결혼 반대가 엄청 심했다고 합니다. 해병대 출신이었던 아주버님은 내가 책임져야죠. 엄마, 내 잘못이야. 이 사람은 절대 잘못 없어. 그러니까 제발 허락해주세요. 몇 달을 울고불고 하면서 허락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때 아주버님 살이 10kg나 빠졌대요. 마음고생을 엄청 했나봐요. 제 남편은 이러다가 형이 안 좋은 선택을 할까봐 걱정이 되어서 맨날 옆에 찰떡처럼
철석같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인 것은 그 해에 아버님이 새로 시작하신 사업도 술술 풀리기 시작하고 저희 남편이 하는 일도 잘 풀리기 시작하면서 어머님이 마음이 많이 유해진 상태였고 결국 마지막에는 결혼을 허락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났고 온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았대요. 그런데 문제는 형님이었던 거죠. 형님의 결혼식에 온 시어머님 친구분들이 마사지 샵에서 형님을 봤다는 겁니다. 친구와 마사지를 받으러 온 형님은 친구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나 봐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보통 이야기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번에 그 회장님 봤어? 양주 30만원짜리 10병 사서 돌리고 방 잡아서 그날 돈 전부 뿌렸잖아. 나는 100만원 먹었어. 진짜? 대박이다. 나도 결혼만 안 했으면 거기 가서 돈 잡았을 텐데. 에휴, 요즘에는 애 키우는 것도 지겹고 착한 척 하는 것도 나답지 않아서 미치겠다. 차라리 너네랑 같이 물장사 하던 때가 행복했지. 물장사는 술집 장사를 뜻하는 거고 회장님은 술집 여자들에게 스폰을 해주는 스폰서를 의미하는 거였대요. 옆칸에서 마사지를 받고 있던 시어머님 친구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래서 탈의실에서 그 여자 얼굴을 확인한 거였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저의 형님이었던 거죠. 어머님 친구들은 어머님한테 바로 달려가서 큰일 났어 정말. 이걸 어쩌면 좋아? 우리가 자주 가는 신사역 마사지샵 있지? 거기 자네 며느리가 있더라. 아유 남사스러워서 이걸 뭐라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아 왜? 나 말 질질 끄는 거 제일 싫어하는 거 알면서 정말? 무슨 일인데? 후딱 말해봐. 그게 아니라 우리 원망하지 마. 이런 말 해줬다고? 그 큰 며느리 술집 여자인가 봐. 과거에 무슨 일 한지 알고 있어? 친구분들의 말씀을 들은 시어머님은 충격을 받고 그날 쓰러지셨고 저랑 막내 아들을 불러서 대책회의에 들어간 거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러면 친자검사라도 개인적으로 진행해보시는 게 어떠세요? 어머님 머리카락이랑 손녀분 머리카락만 있으면 그래도 가능할 것 같은데. 저의 말을 들은 어머님은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셨나 봐요. 가까운 지인분 중에 그걸 하신 분이 있었고 그분 추천으로 한 기관에 문의를 하게 된 거죠. 어머님은 손녀 머리카락 그리고 면봉에 묻힌 혀 안의 세포들을 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실행하게 되었고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불일치가 떴어요. 불일치요. 그러니까 아주버님의 아이가 아니었던 겁니다. 혼전 임신으로 남들이 반대하는 결혼을 하고 와이프와 아이를 책임지려고 수많은 기회들을 포기한 아주버님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몰랐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제가 용기를 내서 아주버님에게 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아주버님, 품 안에 넣어둔 친자검사 결과지를 아주버님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냐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다가 주섬주섬 봉투를 열어본 아주버님은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어요. 공황장애가 오신 거였죠. 119를 부르고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겨우 진정을 한 아주버님은 한 달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어요. 병원 의사는 정신적으로 무척이나 힘든 상태이십니다. 당분간은 절대적인 안정을 취하셔야 하기 때문에 병원 입원을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정신병원에 계속 입원해 있었습니다. 형님은 도망갔어요. 시어머님이 며느리한테 가서 따지니까 궁지에 몰린 쥐처럼
도망을 가더라고요.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면서요. 분통이 터진 어머님이 탐정을 붙여서 뒷조사를 했고 과거를 알게 된 거죠. 강남부터 시작해서 압구정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따르며 돈을 벌었던 여자라는 것을요. 가끔씩 2차도 나가고 회장님들 물어서 지원도 받았나 봐요. 그러다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고 애 아빠가 누군지 모르게 되니까 순박하고 착한 저희 아주버님을 꼬셔서 네 아이 가졌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주버님은 그 당시 청담동에서 잘 나가는 헤어 디자이너였고 적어도 월 1,000은 벌어가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여자 때문에 아주버님 인생이 파탄나게 되었고요. 그 여자는 배째라는 식으로 나왔어요. 아이를 고아원에 버리라고 나는 못 키운다면서요. 이혼은 하겠지만 아이는 데리고 가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 시댁 식구들은 이미 소원이한테 정이 든 상황이었습니다. 소원이는 비록 우리 핏줄이 아니긴 하지만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애교도 많고 순수하고 착한 아이였거든요. 소원이 덕분에 시댁 식구들이 더 많이 웃고 행복했으니까요. 결국 아주버님은 자기 아이가 아닌 아이를 책임지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그것 때문에 참 많이 울었어요. 귀하게 키운 아들이 너무나도 힘든 일을 겪었고 또 친손주가 아닌 손주를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도 힘들었나 봅니다. 거의 온 가족이 같이 정신병원에 가서 상담 치료를 받고 약을 먹어야 할 정도였죠. 그렇게 버티다 보니까 저희 가족은 더더욱 돈독해졌고요. 아주버님은 여자한테 크게 대인 상처 때문에 거의 아무도 만나지 않았어요. 쉬는 날이면 아버님 일을 도와드리고 딸이랑 함께 재밌는 곳 놀러 다니면서 살았고요. 그러다가 아주버님에게도 새로운 사랑이 찾아온 거였습니다. 같이 일하는 미용실 스텝이었나 봐요. 2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이혼을 하게 되었고 돌싱이라는 공통점으로 무척이나 많은 공감대를 형성했대요. 서로에게 스며들듯이 가까워지게 되었고 주말에는 소원이와 함께 셋이서 벚꽃 여행이나 속초 당일치기 바다 여행 등등을 다니면서 마치 가족처럼 지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녀 사이에 친구는 없다잖아요. 아주버님도 마찬가지였죠. 결국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천천히 지켜보다가 마음을 열게 된 아주버님이 먼저 고백을 했습니다. 결혼하자고요. 저희 가족 전부 걱정했어요. 특히나 제가 걱정을 많이 했죠. 하지만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의 선택을 존중해주자. 그 누구보다 여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니까 정말로 신중하게 결정했을 거야. 나는 형을 믿어. 두 번째 결혼식은 식을 울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재혼이다 보니까 부담이 컸나 봐요. 저에게는 두 번째 큰 동서이죠. 형님은 너무나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참 사람이 따뜻했어요. 본인 친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친딸처럼 아이를 챙겨주고 아이에게 무한한 사랑을 쏟아주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나라면 저렇게 내 아이가 아닌 아이를 품을 수 있을까? 하고요. 형님의 존재는 온 가족에게 축복이었습니다. 어머님도 우리 큰며느리 덕에 이제 마음속에 큰 걱정이 사라진 것 같아. 늘 큰아들이 내게는 아픈 손가락이었는데 정말.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더 복받은 거죠. 이렇게 좋은 시댁에 식구로 함께 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말도 이쁘게 하는 형님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나날도 그리 오래가지 않았죠. 청담동에 미용실을 개업한 아주버님의 가게가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블랙 컨슈머, 그러니까 악성 댓글이나 블로그 글로 가게를 망쳐버리는 한 남자 때문이었어요. 아주버님에게 머리를 받은 한 남자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금전적인 보상금 100만 원을 요구한 거였어요. 누가 봐도 머리가 잘 되었고 정말 괜찮았기에 아주버님은 그 보상금에 응하지 않았죠.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맨날 그 미용실 앞에서 시위를 했나봐요. 거지 같은 실력으로 사람 머리 망치는 미용실은 당장 철회하라! 매일 확성기 같은 걸로 소리를 지르니 단골 손님들도 점점 발길을 돌리게 되었고 매출이 감소하면서 적자가 나기 시작한 거였어요. 다들 아시잖아요. 청담동 월세 장난 없는 거요. 처음에는 대출을 받아서 월세를 냈대요. 하지만 그것도 역부족이었답니다. 어마어마한 대출을 감당하지 못한 아주버님은 결국 쓰러지셨어요. 뇌출혈이었습니다. 전두엽이 크게 손상되었고 그 때문에 미용실 문도 닫게 된 거였죠. 빚은 빚대로 있고 아주버님은 쓰러지시고 동서에게는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시련이 닥치게 된 거였죠. 맨날 울었습니다. 저는 큰 동서가 걱정이 되어서 매일 집으로 찾아가 함께 있어주고 위로해 주었어요. 하지만 형님은 꽤나 강한 사람이었죠. 나 마음 먹었어. 이렇게 맨날 운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나라도 굳건하게 버텨야지. 안 그래? 만약에 제가 형님 상황이었으면 도망쳤을 것 같았어요. 남편도 쓰러지고 내 친자식도 아닌 아이를 감당해야 했으니까요. 그래도 저희 가족은 1년이면 아주버님이 일어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1년, 2년이 되어도 아주버님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생각보다 심한 뇌손상, 그리고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일부러 몸이 자꾸 코마 상태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부야 초반에는 신경을 써주었지만 저희 가족도 나름의 삶이 있고 일하느라 바빠서 점점 신경을 써주지 못했어요. 어머님도 그 당시에는 유방암 투병 중이라서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느라 첫째 아들에게 신경 써주지 못했고요. 그러다가 어머님도 돌아가시게 된 거였습니다. 참, 그때도 형님은 저희 가족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었어요. 장례식 과정을 전부 다 책임지고 이끌어 갔으니까요. 수의복부터 시작해서 장지 위치까지 전부 발로 뛰며 알아보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형님에게 크게 마음을 의지하셨어요. 정말 우리 큰 며느리 덕분에 장례를 잘 치를 수 있었네. 와이프는 분명히 좋은 곳으로 갔을 거야. 우리 며느리. 아버님은 형님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셨습니다. 사실 시아버지가 며느리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만큼 형님은 저희 가족에게 신뢰를 많이 주고 그만큼 저희 가족도 형님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몇 년이 흘렀고 아버님은 환갑을 맞이하시게 되었습니다. 너무 바빠서 환갑잔치를 치르지 못했어요. 형님은 그게 계속 마음에 남았나 봐요. 어느 날 갑자기 온 가족이 다 모였을 때 말을 꺼내더라고요. 아버님 환갑날 반반한 명품 지갑 하나 못 해드리고 그게 너무 마음에 남아요. 이번에 특가로
동남아 여행이 싸게 올라왔는데 아버님 모시고 여행 가고 싶어요. 어떠세요? 아휴, 이 나이에 여행은 무슨. 늙은이는 그냥 집구석이 제일 좋지 뭐. 난 괜찮다. 아니에요, 아버님. 요즘은 나이 드신 분들이 더 외국으로 많이 놀러 다니세요. 지금이 사는 동안 제일 젊은 나이니까 부지런히 놀러 다니셔야죠. 그 말에 아버님은 조금 마음이 흔들리는 듯 했어요. 형님의 추진력 덕분에 아버님은 뒤늦은 환갑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사단이 벌어질 줄은 가히 상상도 못했네요. 동남아 여행을 3주 정도 계획했어요. 저랑 남편이 형님과 아버님을 공항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소원이는 우리가 잘 돌보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게 잘 다녀오셔요. 아버님도 건강 잘 챙기면서 많이 보고 많이 먹고 오세요. 그래, 그래. 고맙다. 내가 아주 우리 큰 며느리 덕분에 이 나이에 비행기도 타보는구나. 그게 아버님의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얼마 뒤 해외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형님이었습니다. 어떡해? 아버님이 사라졌어.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이 사라지시다니요.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울부짖으며 큰일 났다며 말을 못 잇더라고요. 저는 당황해서 전화기를 남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에요? 아빠가 사라지다니요. 형님은 아버님을 모시고 동남아 자유여행을 갔대요. 조금 특별한 경험을 시켜주고 싶어서 관광지가 아닌 시골 쪽으로 향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배를 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배를 타자마자 거기 현지인들이 배에서 형님을 내리게 했대요. 좌석이 없다는 이유로요. 그래서 형님 혼자 다른 배를 탄 뒤에 아버님을 따라가려고 했는데 거기서 아버님과 연락이 끊긴 거였답니다. 혼자서 아버님을 찾다가 안 되겠다 싶었던 형님은 현지 공안에게 신고를 했고요. 공안이 말하길 그 지역은 IS와 밀접한 구역이라서 현지인들도 쉽게 못 들어가는 곳인데 왜 갔냐고 하면서 버럭 소리를 지르고 장인애들은 못 찾는다고 했대요. 거기 들어간 사람들 중에 살아서 돌아온 사람 없고 시신도 찾기 힘들다고 하면서요.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되려 일만 더 커진 거였죠. 저는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동남아 쪽은 치안이 안 좋기로 유명한데 왜 굳이 관광지가 아닌 곳을 데리고 가서 일을 벌인 건지 화가 났어요. 아니, 왜 그런 위험한 짓을 했어요? 정말 형님. 남편과 저는 당장 그곳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대사관이랑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오지 말고 내가 최대한 해결해 볼게. 하지만 해결은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도 소식은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자그마한 희망이라도 가지며 포기하지 않으려고 할 때쯤 그 지역에 있는 큰 강에서 동양인으로 추정되는 한 시신이 물에 떠올랐대요. 그래서 짤막하게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은 그걸 아버님이라고 박박 우기며 사건을 종결시키려고 했고요. 하지만 부패 정도가 너무나도 심해서 누가 누군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저는 아버님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 한국으로 모시고 와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요? 형님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완전 정색을 하셨습니다. 대한항공 기준으로 시체 이송 비용만 수천만 원이에요. 다른 부가 비용까지 하면 1억이 훌쩍 넘을 수도 있고 일단 한국에서 장례 치르고 마음에 묻어버리는 게 가장 낫지 않을까 싶은데 저랑 남편은 그렇게는 안 된다며
박박 우겼지만 집안의 막강 실세인 형님은 막무가내로 장례식을 잡고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도 모르는 사람 장례를 치르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전부 어쩔 수 없이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가정하에 장례를 치를 위기에 처한 거였지요. 그런데 역대급 반전이 벌어진 거였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버님이 살아서 한국에 돌아온 거예요. 그것도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문을 쾅쾅 두드리며 초인종을 누가 누르더라고요. 이 시간에 누구야? 문을 연 저는 제 눈앞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아버님을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뒤에는 덩치가 무척이나 큰 남자가 서 있었어요. 강력계 형사였습니다. 도대체가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어요. 아버님이 자초지종을 모두 말해준 순간 남편은 기절할 뻔했고 저는 과호흡이 와서 화장실로 토하러 갔습니다. 작은 방에서 자고 있던 소원이는 할아버지를 본 순간 숨도 못 쉬며 펑펑 울었고요. 아버님은 죽은 게 아니었어요. 살아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형님이 효도 여행을 핑계로 동남아로 아버님을 데리고 가서 거기 현지 사람에게 돈을 쥐어주고 사람을 처리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내가 배를 탄 순간 거기 현지인들이 내 입을 확 막더라고. 뭔 약물을 묻힌 건지 잠이 홀라당 들어버렸어. 눈을 뜨니까 내 주변에 한국인은 아무도 없고 며느리도 보이지 않더라. 코피노로 추정되는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애가 나를 마구잡이로 때리기 시작했고 그때 이상함을 느낀 거지. 아버님은 배에 탄 순간 납치가 되었던 거예요. 현지 킬러들에게요. 맞아 죽기 직전 아버님은 파란 색깔 깃발 같은 걸 봤나 봅니다. 알고 보니 아버님이 끌려간 곳이 수십 년 전 베트남 전쟁을 하러 갔을 때 파병 갔던 지역이었던 거예요. 베트남 사람들을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왼쪽 허벅지에 부상까지 입은 아버님은 바지를 걷어올려 그 사람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베트남을 위해서 이 몸을 불사질렀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고 하네요. 그런데 참 사람 인연이라는 게 무섭네요. 아버님을 죽이려는 킬러 집단 중에 우두머리가 아버님을 알아본 거였어요. 아버님이 파병을 갔을 때 살려준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아버님을 죽이려는 집단의 우두머리였던 겁니다. 평야지대 투이호아에서 해풍작전을 펼치고 꽝웅아이 성에서 매복작전을 하면서 베트남 마을 사람들을 지켰던 아버님을 그 청년이 잊을 수 없었던 거죠. 거기 코피노아이가 말을 전해주면서 그 우두머리가 고민을 하다가 아버님을 죽이지 않았대요. 그곳에서의 생활은 마치 지옥 같았다고 합니다. 밥 먹는 것도 힘들었고 언제 죽일지 모른다는 공포 때문에 잠도 못 잤대요. 그러다가 그 우두머리가 코피노 아이를 시켜서 아버님을 다시 배에 태워 민간 지역으로 보내줬고 아버님은 죽자 살자 이를 악물고 달렸다고 합니다. 관광지대로 넘어와서 한인교회에 들어갔고 목사에게 울면서 빌었대요. 나 한국 좀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면서요. 이미 그 지역 공안들은 뇌물 먹은 사람들이 많아서 자기 존재를 알게 되면 죽이려고 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요. 거의 007 작전이었대요. 한인들이 아버님을 도와줘서 대사관까지 가게 되었고 대사관 직원의 도움으로 긴급 여권을 발행해서 아버님이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었던 거고요. 소식을 받은 한국 형사가 공항에 아버님을 데리러 왔고요. 간단한 조사가 끝난 뒤
병원으로 가기 전에 저희 집에 들러서 자초지종을 설명한 거였어요. 정말 이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아버님은 대학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고 절대 안정을 취했고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엄청난 진실이 드러나게 되었네요. 아버님 앞으로 사망보험금이 크게 걸려 있었더라고요. 아버님이 죽으면 받게 될 보험금만 10억이 넘었습니다. 그 돈을 전부 형님이 내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 부부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내용이었죠. 경찰들은 보험금 때문에 이런 짓을 벌인 것 같네요. 보통은 친자식이 이런 짓을 벌이는데 믿기지 않겠지만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아주버님은 이미 아픈 상태라서 아주버님 앞으로 사망보험금을 들 수가 없었대요. 시숙이 죽을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니 당장 급한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형님은 치밀한 계획을 짠 거였죠. 에휴, 이게 말이 되나요? 하여튼 간에 명확한 증거를 찾아낸 경찰은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고 형님은 영장이 떨어져서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이 사건 관련해서 기사도 몇 개 났었어요. 친족살인은 가중처벌이 되니까 검찰 출입 기자들도 관심을 가졌죠. 결국 나중에 가서는 형님이 자백을 하더라고요. 몇 년 동안 남편 돌보고 친자식도 아닌 아이를 챙기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이렇게는 못 살겠다는 마음에 돈을 마련해서 해외로 가서 혼자 살려고 했답니다. 그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었어요. 마음 착한 아버님은 누워있는 남편의 친자식도 아닌 딸내미 혼자서 감당하느라 힘들었겠지. 집안의 대소사를 혼자 다 책임졌으니 큰며느리가 이렇게 변하게 된 것은 내 탓도 있다. 라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저는 아버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이건 아니에요. 말렸습니다. 다행인 것은 탄원서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는 이 일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처음 1심 검사도 무기징역을 구형했고요. 1심 판결도 무기징역이 나왔습니다. 우발적인 살인도 아니고 계획살인에 친족 관련한 범죄여서요. 하지만 2심에서는 형량이 깎이게 되었네요. 인명경시라고 친족 간 살인일 때 형량이 더 가중되는 판결은 2013년부터 강해지게 되었어요. 이 사건이 2000년대 초반 사건이었으니까요. 그래서 2심에서 무기징역에서 징역 20년 이상으로 팍 깎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무기징역이 선고되고 항소가 기각될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참, 아무래도 법은 가해자한테 유리한 것 같습니다. 법 공부를 해보니 살인죄 700여 건 중에 단 10여 건 이상만이 무기징역 판결을 받더라고요. 무기징역 판결 확정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동서는 10년 이상 형을 채운 상태예요. 얼마 전에 들어보니 암에 걸려서 교도소와 연결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는 하는데 상태가 오늘 내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출소 전에 암으로 세상을 뜰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주버님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언어치료와 물리치료를 집중적으로 받게 된 이후부터 조금씩 사람들과 대화도 가능하게 되었고 지금은 작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네요. 알고 보니 형님은 아주머님 치료도 게을리했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빨리 상태가 악화될 수 있는 쪽으로 행동했다고 합니다.
참 돈 앞에서는 아무리 착해 보였던 사람도 눈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참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건 관련한 단어가 TV에서 나오면 저희 가족은 심장이 철렁합니다. 아무래도 너무나도 큰 일을 겪어서 그런지 여전히 트라우마에 대한 트리거는 계속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소원이가 학교를 잘 적응했고 지금은 알바하면서 자기 앞길을 잘 살아가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아주머님도 건강을 다시 조금이나마 되찾게 되었고요. 아버님은 충격이 커서 그 사건 이후로는 아예 시골로 내려가서 혼자 조용히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수확한 농작물은 팔지도 않고 전부 고아원이나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부를 해요. 본인이 살아 돌아온 것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때 운을 다 썼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아버님은 정말로 속이 깊으신 분 같아요. 저희도 힘든데 아버님은 얼마나 힘드셨을지 감히 짐작이 되진 않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이겨내고 잘 사시는 모습이 너무나도 다행으로 느껴집니다. 남이 볼 때는 드라마 같은 이야기이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너무나도 크나큰 상처라서 마음이 시큰시큰거려서 함부로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는데 지금은 많이 용기가 생긴 것 같아요. 앞으로는 부디 이런 범죄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간절한 저의 소원이네요. 그럼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거운 이야기였지만 이 사연을 듣는 여러분은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